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백제, 뭐 다음 시간에 신라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은 게 지난 시간에 사실 이 얘기를 했었어야 맞는데 어, 청동기, 철기, 고조선 이렇게 끝이 났고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뭐 마한변한 신안 거기 끝났으면 삼국시대부터는요 공부하실 때 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왕 단위로 공부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서양사, 중국사 이렇게 할 때는 중국사도 물론 좀 황제 단위로 보는 게 있는데 서양사 할 때는 그런 게 좀 덜하죠. 왜냐면 동시에 여러 개의 나라의 역사를 배우니까 그래요. 똑같은 시기를 배워도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탈리아, 러시아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여러 개 나라의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왕보다는 각 국가가 뭘 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왕 얘기를 꺼내고 이럴 때가 많은데 한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빼면 나머지는 보통 이제 뭐 물론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는 뭐 그 시대도 그렇지만 대체로는 고려, 조선, 뭐 일제시대 이렇게 하나의 민족의 하나의 국가의 역사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 단위로 그 왕 때 뭘 했고 그 왕의 업적이 뭐고 보통 이렇게 내용이 단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왕 때 뭘 했는지 그리고 뭘 했다고 하면 이게 어느 왕 때 한 건지 이걸 좀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공부할 때도 왕 단위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고구려 건국하는 과정, 뭐 졸본성에서 뭐 고주몽이 동명성왕으로서 뭐 이렇게 건국을 하고 그게 이제 부여에서 빠져나온 세력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태조왕 때 뭐 오부를 정립하고 뭐 고국천왕 때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만들고 뭐 왕위를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옮겨가고 또 뭐 을파소라는 재상을 등용해서 진대법을 하고 뭐 고국원왕 때 뭐 왕이 뭐 근초광한테 죽고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죠. 그리고 소수림왕 때 다시 위기를 극복해서 뭐 태학을 설립하고 뭐 율령제를 적용하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 봤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백제의 성장 과정인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고구려는 부여에서 빠져나온 집단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백제는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남아한 거 아닌가.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가 거의 한 계통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남하에 와서 한강유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과 연합해서 만든 국가가 백제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백제가 건국된 거죠. 그래서 백제의 건국 설화를 봐도 비류와 원조 이래서 이제 고주몽의 아들들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뭐 고주몽의 아들이 유리가 있고 뭐 비류가 있고 원조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한강 유역으로 내려와서 한강 유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과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백제 아니냐 이렇게 보통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걸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워낙 오래전 얘기고 그리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추정 중인 거지 이걸 확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화사 배울 때 여러 가지 문화 유물들을 보겠지만 문화 유물상의 공통점들이 있고 또 고구려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백제에서도 보이고 있고 이런 면들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만 역사라고 하는 건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렇게 너무 오래된 역사거나 이렇게 문헌 기록이 조금 불분명한 면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이것도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 남아한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걸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백제는 건국하는 시점부터 그 스타트 포인트가 한강유역이었다는 거. 근데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결국 한강유역이라고. 그리고 보통 삼국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그때가 전성기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전성기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전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제는 건국하는 시점부터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다는 건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은 백제, 고구려, 신라 이 세 개의 나라 중에서 전성기가 가장 빨리 오는 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백제가 되겠죠. 그거를 꼭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해야 전성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한강 유역 주변이 워낙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또 한반도 전체에 중부지대에 해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면들이 있긴 한데 한 가지를 또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특히나 한강 하구를 차지하고 있으면 중국과
교류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꼭 생각을 해두시고, 어쨌든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백제는 누가 봐도 위치상 봐도 마한 쪽이죠. 그래서 마한의 작은 나라였었다가 이제 점차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에 있는 세력이 백제 쪽으로, 한강 쪽으로 남하해에서 내려온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역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은 건국의 시작 자체를 한강 유역에서 했다는 걸 좀 중요하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의 장점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워낙 농사가 잘 지어지는 지역이에요. 고구려나 부여처럼 너무 추운 지대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서울에 산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 높은 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만 빼면 나머지는 평야지대라는 거죠. 이렇게 서울에 약속이 있어서 놀러 나가 본 친구들, 여기 너무 산 오르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받아본 친구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신촌이나 홍대, 뭐 서울역 앞에 이런 데 보면 다 그냥 여기가 워낙 도시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걸어서 그렇지, 여기가 되게 고산지대다, 막 엄청 산을 올라가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친구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야지대도 은근히 있고, 또 그렇게 추운 지대가 아니고, 또 한강이 엄청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을 끼고 살고 있으니까 한강은 한강인가 보다 하는데, 다른 나라의 수도에 흐르는 강들보다 되게 규모가 큰 강이에요. 뭐 영국의 런던에 흐르는 템즈강이나 프랑스 파리에 흐르는 세느강이나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야, 이게 강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규모가 크다는 건 되게 흐르는 물의 양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닷물의 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깨끗한 민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되게 농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 그래서 일찍부터 농업이 발전하기에 되게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철기 문화도 발전해 있다는 거.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일단 뭐 평지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에 유리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건 한반도의 중부라는 것도 있지만, 또 바다로 나가봤을 때 조금만 나가면 바로 중국이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백제의 스타트 포인트가 한강이었다는 게 백제한테는 굉장히 시작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 그래서 백제에서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첫 번째 왕은 고이왕이에요. 물론 고이왕이 건국을 했다는 건 아니고, 백제의 건국자는 온조왕이죠. 그런데 어쨌든 고이왕 때 이제 기본적인 통치 조직이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일단 율령이 이때 정비가 돼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령이 이때 정비가 되고, 율령이 정비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관료들의 관등이 정비가 돼서 누구는 이제 가장 높은 관료가 누구고, 그다음이 누구, 그다음이 누구,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등에 따라서 관복색도 지정이 되고, 관복색이라고 하는 건 옷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일을 할 때 공식적으로 입는 옷이 관복인데, 그 관복의 색깔이 이제 관등별로 다른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나마 가깝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교복의 어 색깔이 저기 뭐야, 명찰 색깔이 다 다르죠. 그리고 어떤 학교는, 저 졸업한 학교는 그랬어요. 학년별로 체육복 색깔이 달랐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학년별로 체육복 색깔이 다르면 모르는 학생이라도 딱 멀리서 봤을 때 저 색깔 체육복 몇 학년? 그럼 나보다 동생, 나보다 형, 내 동갑, 이게 딱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관복색이랑 관등제를 정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관료들끼리 누가 더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인지를 눈에 확 보이게 해서 상하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관등제를 저렇게 정비를 하면 책임자가 누군지를 딱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책임 라인을 따질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관료들끼리 이렇게 서열을 정해주고, 그 서열을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만든 건데, 이렇게 하면 관료들끼리 서로 약간, 특히나 낮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긴장을 하겠죠. 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저 사람은 더 높은 사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높게 가보다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엔 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색을 지정하고 이런 건 왕권 강화 의미가 있어요. 왕권 강화와 관계된 의미가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런 내용들 관등제를 정비해서 누가 더 높은 관료, 누가 낮은 관료를 정리해두고 그다음에 그 관등에 따라서 관복색을 지정해두고 이런 건 다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율령을 제정하는 거에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율령을 제정하면서 관등제도 정비하고 또 관복색도 지정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율령이라는 걸 생각할 때 보통 이제 법이라고 하니까 뭐는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할 거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국가의 일반 행정을 유지하는 것도 법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을 하면 안 되고 뭐 강간을 하면 안 되고 불을 지르면 안 되고 사람을 때리면 안 되고 이런 것도 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교도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구 몇 명 이상이 있는 행정 조직 안에는 몇 개 이상의 혹은 몇 학급 이상의 중학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법에 근거해서 우리 학교도 세워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이 나쁜 행동이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관직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등제, 관복제 이런 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율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관등제, 관복색도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력도 많이 확장하는데 고이왕 때 이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를 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중국 세력의 지속적인 침략을 막아냈다.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한강 유역을 고이왕 때 들어서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한이 이렇게 마한 전체를 주도하고 있었던 목지국을 병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백제가 강해지기 전에 마한은 여러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때 그나마 거기서 가장 강한 나라가 목지국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목지국의 왕을 진왕이라 그래서 삼한 전체를 대표하는 왕으로 삼았었죠. 근데 고이왕 때 들어와서 이제 백제가 세력을 역전해서 목지국을 아예 집어삼키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고 고이왕은 역시 율령, 그다음에 관등, 관복 요거 중요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한강유역 완전히 장악했던 거.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 중부지방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사실 백제에서 가장 중요한 왕 원픽을 꼽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에요. 근초고왕. 전성기에 해당하는 왕이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신라도 옆에 전성기에 해당하는 왕이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으면 그 왕이 그 나라의 원픽이에요. 센터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백제에서는 근초고왕이 이제 원픽인데 이 사람 때가 전성기였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고구려를 이미 배웠지만 고구려에서는 전성기에 해당하는 왕이라는 표현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백제에서 먼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삼국 중에서 전성기가 가장 먼저 온 나라는 백제라는 거죠. 그러면 전성기가 왜 가장 먼저 왔을까? 시작 자체가 한강이니까. 한강을 차지해야 전성기인데 그러니까 한강을 차지하는 게 금메달이에요. 근데 한강을 아예 차지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전성기도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도 봤던 내용이죠. 왕위 계승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꿔서 왕이 확실하게 자기가 계승하고 싶은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복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일단 마한의 남은 세력을 싹 다 정복해서 백제의 영토를 한강부터 남해안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제의 영토를 완전히 완성을 해내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혹시 누구를 기억나실까요 혹시? 평양성을 공격해서 이 사람을 죽이죠. 고국원왕을 죽이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고구려의 왕을 죽일 만큼 세력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얘기고 이 사실 자체도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삼국시대를 배우면요. 삼국시대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왕이 어느 왕을 죽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반드시 어느 왕이 어느 왕을 죽인 건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지금 1000년이 넘게 지났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항일 뿐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굴욕이고 뭐 그런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백제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던 거. 그리고 원래 고구려 땅이었던 황해도 일부 지역도 차지했었다는데 황해도 일부 지역 차지 이런 것까지는 기억 못하더라도 고국 원왕을 죽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기억하셨으면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야 이게 고구려 엄청 빡치겠는데? 빡치는 정도가 아니라 원한으로 새겨지겠죠. 그러면 언젠가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한켠엔 해 두셔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고구관왕이 아니고 근초고왕 때 백제가 뻗어나가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초고왕 때는 중국의 남조와의 외교 관계를 조금 이렇게 굉장히 강화합니다. 남조라는 건 뭐냐면 기억하시겠죠? 우리 중국사 배울 때 위진남북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멸망하고 잠시 삼국지 위초고 분열됐다가 이제 북방민족이 내려오면서 북조 남조 이렇게 중국 전체가 반으로 나뉘게 되죠. 그때 이제 한족들이 도망쳐 내려와서 살고 있었던 강남지대의 왕조들, 그게 남조예요. 네, 백제 근초고왕은 중국 남조와의 외교 관계를 조금 강화했었고, 백제는 이 뒤로도 꾸준히 중국의 남조와 친분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왜 지금의 일본이죠. 왜 와도 교류를, 그리고 백제는 원래 왜랑 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와도 교류를 해왔다. 그래서 요 증거로 이제 일본의 실지도라는 요 칼을 선물합니다.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뭐 이제 이걸 전투에 쓰기는 뭐 하고 그냥 공예품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선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지금 가운데 이게 왜 칠지도인지는 보이시죠? 가지가 7개다 그래서 칠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서 칠지도고, 가운데 글이 써져 있는 게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백제 근초고 왕이 뭐 이렇게 일본의 천황에게 주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해석하는 거 가지고도 사실 일본의 역사학자들과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조금 자존심 싸움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하사한 거다, 내려준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일본의 이제 역사학자들은 갖다 바친 거다, 뭐 진상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경쟁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일본의 칠지도를 선물한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칠지도고, 그다음에 아직기, 왕인 박사 이런 이 사람들은 유교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유학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본에 파견해 줘서 또 유교를 전파하는, 그래서 대체로 문화의 전파 흐름이 그래요. 우리가 중국한테서 받아오고 우리가 일본한테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좀 모든 게 속도가 조금씩은 한 조선시대 정도까지는 계속 느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한 조선시대 정도까지는 우리보다 약간 발전 경로나 이런 게 한 단계씩 느린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왕인 박사 무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자로 박사 왕인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인 박사의 무덤이다. 일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남조의 한 왕조였었던 백제, 그다음에 가야까지도 해서 이렇게 세력들을 연결해서 고구려를 견제했다 정도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주도권을 이 시기에 장악하는 전성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산둥반도 일본의 규슈 지방과도 교류했었다.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초고왕의 전반적인 세력 진출 범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중국 남조랑 일본이랑 적극적으로 교류했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뭐 산둥반도니 규슈니 이런 구체적인 지역명을 기억해달란 말은 못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우리 봤을 때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넘어왔던 거, 그 다음에 여기 평양 공격해서 누구 죽였다? 고구려의 고구원왕 죽인 거,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 달라는 거. 그리고 요거 있죠. 요 요서지방.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서 빨간색은 군사적으로 진출해서 차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구려도 공격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서지방 공격했다는 요거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중국 측 사료가 있거든요. 백제가, 그러니까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는 동안 백제는 요서를 차지했다. 이게 중국 측 사료에 있는데 우리 측 사료에 없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저거는 조금 한국 사학자들도 차지한 거면 되게 멋있고 좋긴 한데 우리 측 사료에 없기 때문에 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요서 지방에 가도 백제가 차지했다고 하면 백제 문화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학자들도 백제가 요소를 차지했다고 좀 믿기 힘든 기록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담스러우면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뭐 왜냐면 백제가 요소 지방을 차지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건 한반도 남해안까지 끝까지 내려갔다는 거, 그 다음에 평양을 공격해서 이렇게 고구건왕을 죽였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봐야 될 왕이 침류왕인데, 침류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교를 받아들여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다는 거, 요거 하나예요. 요거만 보시면 되는데, 불교 수용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백성의 사상을 통합할 수 있고, 또 우리 왕실이 불교의 석가모니와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왕을
좀 존경하고 따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불교 수용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려왕 때라는 거 꼭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불교를 수용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중앙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게 별말이 아니에요.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고 왕도 불교를 믿고 모든 백성들도 불교를 믿게 해서 다 같이 같은 걸 믿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